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첫 순서는 정치 뉴스 분석해보는 뉴스인에 나오시죠. 자, 오늘은 이고은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우영 아나운서가 없으니까 없었어. 제가 해야죠.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YTN 채널 속에서도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여기에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심으로 감사드릴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어떤 얘기부터 하죠? 예, 오늘 첫 소식은 뭐 정치 소식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드디어 실용위성을 자체 발사한 이 성공한 국가가 됐죠. 우리가 예. 뭐 꼭 정치 얘기만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한국형 발사체 중 처음으로 실용급 위성 8개를 싣고 날아오른 누리호가 발사 성공을 했잖아요. 예. 이제 오늘 새벽에 이 누리호에 실려서 궤도에 오른 차세대 소형위성 2호 그리고 지상국 사이에 이 쌍방향 교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밖에 8기 중에 5기의 위성 신호가 확인이 됐고 일부는 양방향 교신까지 성공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세종청사측 브리핑을 갖고 어제 오후 6시 24분 누리호에 실려서 발사된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7시 7분에 최초로 남극 세종기지에서 위성 신호를 수신하는 등 단방향 교신을 한 데 이어서요. 오늘은 원격 명령을 포함한 쌍방향 교신이 추가로 이행됐다. 그래서 발사체 이륙, 비행, 위성 사출, 주탑재 위성 작동 등이 모두 완벽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교신에서는 위성의 원격 검침 정보를 수신했고요. 또 위성 자세의 정상적 태양 지향 상태 여부 등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두 정상인 상태임을 확인을 했고요. 이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앞으로 7일간 위성 상태를 계속 점검하면서 영상 레이더 안테나를 전개하고 또 이 자세를 안정화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3개월간 초기 운영을 거쳐서 탑재체 점검 및 임무 수행을 준비를 하고요. 또 2년간 태양 동기 궤도에서 지구를 하루에 약 15바퀴 돌면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예, 다만 부탑재 위성인 큐브 위성들은 아주 그 일부만 교신에 성공을 했다는 소식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한국형 발사체 개발 시작한 지 약 30여 년 만의 성과이잖아요. 예. 현재까지 자체 발사체의 또 실용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린 국가가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 등 6개국 뿐인데 우리가 이제 7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두고 우주강국 G7에 포함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기술은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증명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우주 산업화 전략도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민간 기업으로 이제 앞으로의 네. 프로젝트는 상당 부분 옮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우리가 달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발사체의 재활용 이 부분을 성공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발사체 올라가서 위성 올려놓고 내려오다가 불타 없어지는 이런 과정을 떠나서 임무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그걸 수거해서 다시 발사를 시키는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기술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적은 자본으로 상당한 또 이 국가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수익 창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이 결국은 우주를 향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도널드 레이건이라고 기억하시죠? 네.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그 스타워즈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추진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소련입니다. 러시아가 아니라 네. 그거 이렇게 같이 대응하려고 하다가 너무 재정적으로 허덕이다가 그 소련이 결국은 없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우주는 앞으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경제적 안보적 차원의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줄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G7
이거는 경제적 G7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렇게 국가적으로 희망적인 소식이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23일에서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1%포인트 내린 36%, 부정평가도 1%포인트 내린 55%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지지율에 영향을 준 주요 사건은 윤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한 이벤트와 그다음에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방일 정도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긍정평가 이유는 이번에도 외교가 42%로 아주 압도적인 이유로 꼽혔고요. 또 부정평가 이유로도 외교가 34%로 높은 그 사유로 지목이 됐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이 31%, 무당층 29%, 정의당 3%였고요.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보다 4%포인트 오른 수치, 민주당은 2%포인트 내린 수치입니다.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무선, 유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 9.8%입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이게 참 제일 어렵네요. 이게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번 정당 지지율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 젊은층 18세에서 29세 지지율을 눈여겨볼 만한데요. 이 민주당에 대해서 김남국 코인 논란이 지금 한창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이 세대에서 전주보다 7%포인트 하락해서 32%에서 25%까지 떨어졌고요. 예.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5%로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교수님 지난주에 언급하셨듯이 코인 논란이 특히 젊은 층에 박탈감을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적중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맨날 틀렸다는 얘기만 듣다가 이렇게 적중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막 제가 갑자기 목소리가 떨려요. 그런데 저는 사실 뭐를 주목하냐면 이게 전주 대비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럼 전주 대비 전주는 어땠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 지금 20대에 있어서의 그 20대 30대 젊은 층의 특히 20대의 지지율 하락 추세가 이게 거의 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경향성을 보이는 상황이 아닌가 이 점을 전 좀 주목을 하거든요. 이게 만일 하나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이게 고착화된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고민이 될 겁니다. 네. 지금 이것을 어떤 식으로도 탈피해야 되는데 일단 이게 완전히 이런 식으로 경향 추세적으로 굳어져 버리면 민주당은 정말 백약이 무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적인 예로 왜 그러잖아요. 청년 대변인 공개 모집한 거 신문에서 뉴스에서 보셨죠. 네. 근데 그거 좀 연장을 한다 그런데 뭐 그 이유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는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경쟁률이 너무 낮다. 다시 말해서 지원한 사람이 좀 적기 때문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흥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흥행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지원할 별 동기를 못 얻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무이자 학자금 대출 있지 않습니까? 그 지난번에 단독으로 통과시킨 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게 청년층의 이반 현상을 어떻게 막아보려는 민주당의 노력이 일환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는데 그런 노력이 어느 정도 먹힐 수 있을까? 전 사실은 조금 의구심을 가져요. 네. 이게 박탈감과 배신감이라는 것은 사실 이거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게요. 뭐가 무섭냐. 사건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 사건은 조금 있으면 뇌리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사건은 사라지면 머릿속에 남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미지예요. 이미지가 남고 사건은 사라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이미지가 딱 남았어요. 그 이미지를 바꾸려면 아주 획기적이고 파격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참고적으로 예전에 그 차떼기 기억하시죠? 네. 차떼기 때 당시 한나라당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대표 시절에.
천막당사 가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천막당사 이거 파격이란 말이에요. 이런 파격과 자신들이 뭐래도 좌우지간 이런 파격을 보여주지 않는 뼈를 깎는 그런 각오로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좀 굉장히 힘들 것이다. 거기에 민주당의 고민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게 돌파구가 또 될 수 있을지 어떤 결과가 날지 또 궁금해지는 또 소식이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식사회동을 제안을 했었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또 여기에 대해서 정책 대화를 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여야 양당 대표 간의 1대1 회동이 성사될 전망이라는 소식입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 회의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우리의 정책 대화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 양당 대표의 정책 대화 협의를 위해서 정책위장과 비서실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단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 대변인에 따르면 실무단은 분야별 과제를 선정하고 또 쟁점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토론을 이 공개로 진행하는 방향도 고려되고 있다라는 전언인데요. 양당 모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표 회동에 임하겠다 이런 입장이기는 한데 공개 회동 등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약간의 잡음이 있었고 또 실무적인 조율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회동 자체의 그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 대표 회동을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여왔는데 사실 그 민주당이 현안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을 요구하면서 물밑 협상이 양당 간에 좀 진척되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번 회동하게 되면 그래도 그동안 막혀 있었던 그 양당 간의 그 협치의 물꼬가 좀 트일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건 지금 양당 원내대표 간에는 정기적으로 점심을 먹는 그런 회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식으로 밥 먹지 말고 정책 토론하자. 근데 이게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요새 집에 별일 없으세요? 요새 얼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좀 거부감 있는 듯한 반응을 전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 못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양당의 그런 회동 그 원내대표는 정기적으로 점심을 먹는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과거보다 제가 볼 때에는 언로 소통은 훨씬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양당 대표가 만나면 좋겠죠. 단 공개 회동 얘기가 나온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좀 의문을 갖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은 여러 가지 행동을 봤을 때에는 적극적 지지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노란봉투법의 단독 이 본회의 회부가 저는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지층 핵심 하여간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 떠나가고도 있고 이럴 때는 뭐냐면 핵심 지지층을 다지고 그 다음에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데 핵심 지지층을 지금 다져야 된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할 시기라는 거죠. 그럼 공개 회동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양보할 거 양보하고 상대에게도 양보를 요구하고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공개 회동을 하게 되면 양보 절대로 안 하죠. 양보하면 적극적 지지층에 일종의 상당한 실망감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양당이 협치까지는 안 가더라도 소통이라는 통로를 만들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이걸 공개 회동을 한다라는 것 이거는 진짜 협치나 소통을 위한 진심 어린 제안일까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민주당 소식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도가 있었죠. 시사저널이 지난해 9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구속되기 전에 구술로 남겼던 5장짜리 A4 용지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걸 두고 이른바 이정근 노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민주당 현역 의원 14명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했다는 내용을 비롯해서 51명의 실명도 적혀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보도에서 언급된 의원은 이원욱, 김병욱, 설훈, 김영진, 고용진 의원인데요. 하지만 해당 의원들은 보도 내용을 정면적으로
부인하고 펄쩍 나섰습니다. 뛰고 있잖아요, 네, 아주 지금. 펄쩍 예. 뛰고 있고요. 이원욱 의원은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소설적 상상력이라고 부르기도 부족한 황당한 내용이다. 서른 의원 카더라 내용을 마치 사실인 듯 보도한 시사저널에게 용서 없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당대표 정무실장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도 시사저널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바로 정정 보도를 안 하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강경한 대응을 예고를 했고요. 그 당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까지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에서 이 사실관계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면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이 현역 의원으로서는 첫 구속영장인데 이 오는 30일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현역 의원으로서는 건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첫 그렇죠. 번째 현역으로서의 네네. 첫 구속영장인데 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볼 때에는 통과될 가결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곤혹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이라는 건 합법 불법 그건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우리가 모르니까. 하지만 최소한도 어떤 배신감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이제 합법 불법과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근데 이것도 어쨌든 좀 수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계속되는 성추행 의혹이 지금 뭐 시의원 부천시 의원에 이런 것도 제기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더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개혁에 딸될 문제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 뭐 당원이다, 당원이 아니었다, 이원욱 의원한테 했던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투표로 하고 첫째로 의원들, 둘째는 뭐냐하면 제가 볼 때는 부결시키면 정치적 그 부담이 좀 너무 커진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네.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두 의원이 뭐 너무 제가 볼 때는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 저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이 이제 법원으로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잖아요. 만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라고 가정했을 땐 그럼 거기에서 또 유무죄를 한 번쯤 더 가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뭐 이게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뭐 제가 볼 땐 낙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보도 내용 사실관계는 좀 더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뭐 좀 안 좋은 상황까지도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을 비롯해서 추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원들 더 나오게 되면은 이 체포동의안 추가로 계속 넘어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수적으로도 그렇고 여야 구도가 상당히 흔들리게 될 수 있다 이런 전망.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한 시사저널 보도 관련해서는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일단 서른 의원은 뭐 법적 책임을 묻겠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실 김영진 의원 이런 경우 정정보도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정보도할 가능성은 전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뭐 언론사에 오래 네. 계셔가지고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언론사가 정정보도할 때는 정말 오보다라는 거 자기네가 그 인정하는 거 그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거 법적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럼 이제 수사 결과를 보면 되겠죠. 수사 결과를 보면 되지.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뭐 의원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시기상조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너무 부정하고 있고 웬만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펄쩍펄쩍 뛰고 있을 정도로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상당 부분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5월 10일 정도였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의 핵심 간부 자녀들이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선관위 경력 채용으로 국가 공무원이 됐다는 사실 언론 보도를 비롯해서 또 정치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면서 특혜 채용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사례가 총 6건인데 이 중에서 임용 후에 승진까지 한 사례가 5건에 달한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에 대해 임용부터 승진까지 챙기는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 의혹이 있다면서 임용 과정은 물론 승진 과정에서도 아빠 영향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이는 의혹 사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보면 중앙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이 광주 남구 구급 이제 전 아니에요? 그만뒀으니까. 네, 그렇죠. 그죠? 예. 구급 공무원에서 전남 강진군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됐다가 6개월 반 만에 8급으로 승진을 했고요. 또 송봉섭 사무차장 자녀의 경우에도 2018년 이 8급 공무원에서 이 충북 선관위로 옮긴 후에 1년 3개월 만에 한 단계 승진을 했습니다. 또 작년에 사퇴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자녀 같은 경우도 2020년 인천의 8급 공무원에서 인천 강화군의 8급 공무원에서 인천 선관위로 옮긴 뒤 6개월 만에 7급을 달았습니다. 자, 이 이만희 의원은 이 과정에서 경력직 공개채용 공고조차도 생략한 핀셋 채용, 본인 스스로가 자녀 임용의 최종 결재권자가 되는 셀프 결재, 그리고 선관위 공무원 행동 강령상 친족 채용에 대한 이해관계 신고서 미제출 행태도 있었다라면서 선관위는 정보보안과 관련된 합동 컨설팅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해서 끝까지 외부 감사를 거부하고 셀프 감사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뭐 자녀가 부모의 직업을 본받아서 그 길을 따르는 경우는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런데 이번 선관위 사례를 보면 지방직에 있다가 경력직으로 이렇게 국가직으로 채용되는 과정 여러 사례가 좀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우연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오해들을 좀 해소하려면 제대로 된 외부 감사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지금 의혹이라는 것. 아직 이게 뭐 어떻게 이게 불법이었다, 탈법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게 감사라는 거의 목적이라는 건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감사를 받으면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될까 봐 어떻게 되나. 그러고서 예방을 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면 거기에 따라서 감사원이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검찰로 해당 문제를 넘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감사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사안을 봤을 때 뭐냐면 어떤 의혹이나 문제 발생 예방 이미 의혹은 불거진 거예요. 이거는 의혹은 제기가 됐기 때문에 만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외부 감사를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받았더라면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솔직히 그래요.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이건 본인들의 실력으로 다 그렇게 된 거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감사 결과에서 이건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미리 나왔더라면 지금 이게 의혹으로 제기도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 그래서 미리 감사를 좀 받았더라면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이 미리 막을 수 있었고 두 번째 만일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내부 감사로는 부족하다라고 누구든 생각을 하겠죠. 더군다나 고위직에 관련된 의혹이기 때문에 이 감사, 내부 감사, 자체 감사, 셀프 감사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정말 자신들이 억울하고 결박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이건 외부의 조사나 감사를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목적 자기네 셀프 감사들 어쨌든 감사하는 목적은 뭐예요? 자신들이 죄 없음을 밝히거나 문제 있음을 어쨌든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죄 없음을 밝히더라도 본인이 조사해가지고 내가 나를 조사해봤는데 나 별 문제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의 억울하다면 본인들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저는 외부 감사를 맡겨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아무리 헌법적 독립기관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인 감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예, 채용 의혹이라는 게 뭐 워낙에 국민 공분을 사는 문제니까요. 예. 좀 투명하게 좀 더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중국
중국 대륙과 합법적인 중국의 정부가 오직 하나라는 원칙을 말하죠. 예. 이게 중국이 대만의 정통성 문제를 거론할 때 쓰이는 개념인데 우리가 한중 수교를 했던 1992년 한중 양국의 관계에 있어서 기초가 된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최근 한국의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차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지난 22일 서울에서 열린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 등에서 중국이 한국에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한중수교 공동선명에 담겨있던 문구는 이런 거죠.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라는 겁니다. 중국은 이 내용을 한국이 거듭 확인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내용과 같이 밝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 원칙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혀오기는 했는데요. 어제 외교부가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 한중 수교 이래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기초해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 한국이 대만 해협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등 조금 미묘하게 입장의 변화가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결국 이게 대만 문제를 내정으로 보고 있는 중국 입장과 부딪힐 소지가 있고 또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국제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한중 간에도 불안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현재 그 한중 외교장관 대면 회담 또 한중 안보실장 채널 가동 등에 대해서 의지를 밝힌 상황인데요. 이 중국 측의 이런 요구 현재 정부가 중국과 추진하는 고위급 대화 재개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한중 수교 당시에 이미 하나의 중국을 우리는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분명하게 중국 대사관은 있어도 대만은 대표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결국 우리가 당연히 중국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또 의사표명을 할 필요도 없이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이 만일 있을지 모르는 만일입니다. 만일 있을지 모르는 현상 타파 시도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기를 바라서 하나의 중국으로 요구를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쉽지는 않죠. 제가 볼 때에는 스테이터스코 그리고 사실은 이 현 정부만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2021년 미국 갔을 때 제 기억으로는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윤석열 정부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아닌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새삼스럽게 이걸 다시 한번 우리한테 요구한다라는 것은 과연 진짜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요구를 할까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